반갑습니다. 붕입니다. 큰 놈이 온다. 재산세, 종부세 인하, 그리고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인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일회성이다.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막 수많은 욕을 들어가면서 제가 주장을 대한민국 최초로 주장을 했던 건데 결국 이제 현실화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오늘 여당에서 드디어 발의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발의를 했다는 거는 100%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180석 절반이 넘으니까 법안을 발의하면은 100% 통과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당에서 지금 두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안은 종부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 그리고 공제. 그래서 공시지가 이제 종부세 공제가 되는 부분을 이제 2주택이 되겠죠. 합산 공제.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부세의 애초에 목적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투기 억제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게 종부세의 최초의 헌법적 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과세 기준을 올릴 것인가? 종부세, 그러니까 공시지가 아니면은 퍼센테지 1%에 해당하는 사람만 놓을 건가? 아니면 2%에 해당하는 사람만 놓을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가게 되면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첫 번째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죠. 기준을 현재에서 9억에서 10억으로 2억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 대권주자 다 이게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와대도 이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발의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를 한 거고 종부세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하냐, 세액을 우리가 낮추냐, 우리 과표 기준을 낮추냐, 과세 기준 낮추냐는 다 동일한데 거기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공제 확대입니다. 공제. 장기 보유 공제 확대되고 노인 공제 확대된다는 거죠. 60세 이상. 이 공제를 얼만큼 확대를 해주냐면은 기존에 80%였어요. 그래서 총 부담에서 100이라 그러면은 80%를 장기 보유를 하거나 노인 공제가 되면은 80%가 이제 공제가 되니까 20%만 내면 되죠. 세금에 대해서. 근데 이거 90%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메리트는 뭐라 그러면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이게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 되지 않는 과세 기준이 안 들어가면은 종부세가 공시지가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장기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10년 이상. 60세 이상이 되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은 거의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90%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파트가 300억이야. 내 공시지가가 현재 한 200억입니다. 공시지가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 상관이 없어요. 10년 이상만 끌게 되면은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 거의 9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이제 경기지사도 실거주 2주택도 보유를 해준다. 이 법안으로 따지게 되면은 2주택자도 당연히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죠. 완화가 되죠.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9억에서 12억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는 12억이라는 기준이 너무 약합니다. 12억이라는 기준이 왜 약하냐면은 종부세 원래 체지가 1%잖아요. 그럼 9억에서 12억 올려놔도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법안의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이냐? 공제를 확대한다는 거죠. 90%까지. 90% 확대한다는 것은 가장 큰 메리트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은 체증적으로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증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과세표준 공제액을 현 6억에서 7억으로 올려다가 1억밖에 안 올렸어요. 그리고 1주택자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해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억에서 위에 보시면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에서 7억으로 했다는 것은 2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현재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명의를 한 경우는 이제 1주택 1가구가 아니죠. 그 경우는 이제 12억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동명의로 한 경우는 7억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다주택자. 그래서 기존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합산 공시지가액이 6억이어야 되는데 이제 바뀐 거는 7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약하다. 공제가. 네, 세제 인하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추진해 준다는 겁니다. 1주택자. 네, 1주택자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 혜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에서 90%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안에 따르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부 공동명의인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를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왜? 부부 공동명의인 사람들 1가구 1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공제가 되는데 이제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이 6억에서 7억으로 1억밖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1가구 1주택이에요. 1가구 1주택.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순수하게 부부 공동명의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세제 혜택이 다 빠진 거야. 세제 혜택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가 조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라는 부분은 그 노인 이제 나이 공제 있죠. 예, 거기에서는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제 범위가 세액이 과표 기준이 6억에서 7억밖에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죠.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놨다. 그래서 이제 선을 딱 정해놨죠. 네, 선을 정해놓고 그 위에 해당하는 선은 종부세 내고 그 위에 밑으로 해당하는 사람들은 안 낸다.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고. 자, 그러면 집값 상위 1% 혹은 2%를 내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이것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집값이 하락할 때 경우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요. 네. 집값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기준의 12억에 우리가 공시지가 해당이 안 되면 아예 내지를 않게 되는데 이 절대평가라는 기준은 집값이 하락해도 그 퍼센테이지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거고 여기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주어졌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70%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부세 기준에서 다 배제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장점이란 거고 이것은 청와대와도 개편 방안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취지가 있죠. 종부세 취지는 상위 1%죠. 근데 상위 1, 2%라고 종부세를 물린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종부세 취지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투기를 억제하는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 법률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헌법적 가치가 상위 1%예요. 그래서 2%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일거주 실주택자의 과중한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만든다는 게 지금 두 번째 안이다. 그래서 해당 방안은 청와대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상위를 0.5% 단위로 내구 구간을 만들었어요. 네, 이 내구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줄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집값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1% 혹은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앞전에 있었던 거하고 앞전에 있었던 거는 기준이 12억만 통과되지 않으면은 종부세 세제 대상이 안 되니까 네, 집값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안 내는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겁니다. 1위부터 1등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를 나눠 갖고 20등한테만 네,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거 20등한테만 요것은 이제 구간을 네 군데로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잘라갖고 이것을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20등과 21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21등과 21등 평균을 낼 때 20등
1등하고 21등 차이가 우리가 평균을 내다보면 소수점으로 가잖아요. 소수점. 그러니까 몇십 원 차이 때문에 어떤 아파트는 종부세를 내게 되고 어떤 아파트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아파트 서열을 계속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종부세 해당하는 순위까지 계속 매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아파트. 그 아파트하고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는 아파트가 몇십 원 차이로 이게 등락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종부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럼 여기서 뭐 반발을 하겠죠. 반발. 여기서 어떤 반발이 되냐면 정부한테 반발을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가격을 올려갖고 판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막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왜 아파트 가격 올려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가 다 종부세 해당되냐 우리 아파트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 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기존에는 우리가 막 같은 아파트 해당이 뭐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에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서열을 매기게 되는 거죠. 1번부터 저 끝까지 해당되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서도 평수가 높은 아파트 있죠. 대형 아파트가 해당되고 우리가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서열화를 매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뭐 공시가 동결, 저는 동결이 아니고 공시가는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지금 뭐 다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더 돌려보시기 바라고 공시가 동결 건의를 했는데, 네, 이제 공시가 오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네. 공시가가 90% 우리가 실거래가에 현실화한다는 게 아니고 정상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화. 네, 공시가는 정상화한다. 그러니까 정상화하려면은 공시가가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 되겠죠. 네, 이게 왜 이러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꺼졌는데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전략을 펼칠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부자들의 전략이 거의 다 맞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전략은 항상 틀렸잖아요. 기다리면 되겠다. 집값 내리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집값 오르는데 왜 팔아요? 서울 아파트 증여러시.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까는 뭐냐면 왜 증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증여를 하죠?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증여하는 이유를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니까 양도세 중과가 물리기니까 이거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화의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양도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사가 뭐 집값 상승 플러스 양도세 강화 때문에 다주택자 매매로 증여를 한다는데 이게 아닙니다. 세금 때문에 이렇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뭔 세금을 타령합니까? 세금 걱정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들. 네,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1주택자로 만드는 전략이에요. 1주택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자들은 앞전에 있었던 이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주택자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제가 90%까지 되니까 내 아파트 가격이 100억이든 300억이든 500억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버티게 되면은 세율이, 여기서 보시면은 세율이 계속 줄어들죠. 세금 인하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든가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0년만 이상 채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자는 거예요. 네, 1주택자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여기서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증여 6.3배가 증가했습니다. 세부담 회피가 아니죠, 이거는. 부자가 무슨 세금을 지금 타령합니까? 매도보다 증여. 네. 그래서 미리 지금 이제 6월 1일에도 일회성이라고 했습니다. 일회성 세금도 피하게 되고, 보유세. 양도세는 아닙니다. 보유세를 피하게 되고 1주택적으로 만들게 되면 올해부터 빨리 스타트를 끄게 되면은 세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제 집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큰 방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이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지각 변동이 이제까지는 우리는 뭐 양도세가 올라가고 보유세 올리고 뭐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네 똘똘한 한 채로 가라는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겁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겁을 안 냅니다. 부자들은. 근데 여기서 바뀐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똘똘한 채에 대한 인센티브. 여기서 큰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우리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똘똘한 한 채가 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 채로 가라. 기존에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한 채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압박을 주는 거죠, 압박. 그 압박이 뭡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있지만 그 압박이 뭐예요? 다 핸디캡을 주는 거죠, 핸디캡. 너한테 불리하게 줬다는 협박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는 버텼어요, 다. 네. 버티고 여러 군데 뭐 세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해도 우리는 안 팔겠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왜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갑니까? 왜 가죠? 여기서는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부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가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들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협박한다고 이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협박이었어요. 압박. 핸디캡. 너한테 이거 하니까 너한테 세금 이렇게 줄게. 이렇게 세금을 때릴 거다 하는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채가 선호가 강화됐다. 지난달 보시면은 역대급으로 중요하다. 이분이 무엇입니까?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되냐? 무조건 똘똘한 채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2주택자, 다주택자가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박을 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시장의 역할은 이거는 무조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임대시장. 왜? 전부 다 똘똘한 한채로 가니까 다주택자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임대로 놓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무주택자들이죠. 네. 무주택 세입자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임대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임대주택. 가장 질 낮은 우리가 보시면 임대주택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발적 무주택자들이 무조건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제 급합니다. 왜? 인센티브가 들어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세액 공제를 우리가 보시면 종부세 대상에 대한 공제 있죠. 예, 공제, 세율 공제가 90%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엄청나게 커. 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상급지 위주로 매물이 감소하게 되겠죠.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버티고 눌러앉으면은 세율의 구정금도 줄어드니까, 세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급지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급지라든가 하급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게 매물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러면 주택시장의 변동성은 대폭적으로 감소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 이 상급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한강비 보인 사람, 이게 팔고 나가 있어요. 여기서 3년 정도 살았다, 3년, 5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몇 년만 조금만 더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 종부세라든가 이런 보유세가 대폭적으로 완화됩니다. 안 팔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S급지에라든가 우리가 조망에 우리가 서울에 보시면 1000만 인구 중에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한강 조망을 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 사람들 1000만 인구 중에.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이 한강 영구 조망이 있는 아파트가 도대체 서울에 몇 세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박치고 싸우는 거예요. 상급지로 가려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영구 조망이 광안되고 있는 아파트 서로 가려고 이제 박치고 이제 싸움 나는 거죠. 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자기한테 혜택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변동성이 축소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축소. 여기서는 말하는 변동성 축소는 레인지의 범위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택시장 사이클이 10년 단위로 어떻게 됐다? 10년 단위로 올라갔다가 꼬꾸라집니다. 10년 단위로 또 올라가 또 꼬꾸라져. 이게 계속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다 축소되죠. 왜?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팔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정점에 이르면 물건을 팔지가 않는 거예요. 왜? 중요로 돌아서니까 이제는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똘똘이 한 채죠. 똘똘이 한 채는 안 팝니다. 안 팔아.
똘똘이를 왜 팔아, 똘똘이를? 그러니까 이 상급제인 사람들이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시면 2010년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99년도, 이제 97년도에서 97년도에서 99년도에 나타났던 그 안악장에서는 상급지도 하급지도 그 뭐 다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상관없어. 다 팔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시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5% 기본적으로 급락이 떨어진 겁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는 마이너스 뭐 50% 60%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15% 급락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데의 효과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무주택자들이 역전세난까지 나오게 되죠. 예,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죠? 역전세난이 나타나죠. 그 역전세 나타나니까 이 국면에서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돈 한 푼도 없이. 그럼 이 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효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줬고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 계급이죠, 계급. 우리가 말하는 계층 이동.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결정타를 기회를 10년에 한 번씩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사이클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사이클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완만하게 간다는 겁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선진국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파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급나가는 파동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지금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주냐면은 현재 무주택자들이 싼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그 충격적인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계층 이동 기회가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레인지 폭 여기 있죠. 요 레인지 폭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급락할 때 이 레인지 폭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층 이동에 대한 기회는 줄어든다.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정부에서는 이런 수만 가지 26번, 뭐 27번 이런 정책들을 애초에 내오지 않았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야지 주택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내려가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저 같은 사람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싼 값에 이거를 뭐 돈 한 푼도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혜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층 이동, 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를 아예 부동산에서도 없앴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탑 1%에서 뭐 나와 있죠. 뭐 미들 등급도 있고 바텀 등급도 있고 하부 계층도 있고 양극화가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부의 불평등. 이 부의 불평등을 자극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 정부 여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